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순서죠. 그러나 주간으로는 해드릴 수 없는 월간으로만 볼 수 있는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오셔서 많은 분들을 좀 위로를 해주셨고 아마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조금 힘을 얻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버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여전히 변동성과 혼동 속에 있긴 한데, 그렇죠. 6월달 오면서 사실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여전히 뭐 잠깐 아까 여기 기다리면서 네. 신문들 이렇게 잠깐 보니까 헤드라인들은 여전히 암울하더라고요. 암울하겠죠. 뭐, 네. 전쟁, 뭐 전염병, 네.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문, 뉴스 이런 거는 차라리 안 보시는 게 안 보시는 게 투자에는 도움이 되는 네. 거 아닐까. 예. 그냥 잠깐 스쳐 참고만 하시고 그 헤드라인이나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너무 경도되지 마시라. 네. 저는 저는 그래도 요즘에 공포감이 빠졌을 땐 기회고 사람들이 환호할 땐 공포감을 느껴 경계감을 가져라 이런 거꾸로 하자. 특별히 그 심리는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본성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보면 우리가 10년, 20년 전부터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뉴스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생겼다가 또 그게 없어지면 뭐 유로가 문제고 미국이 문제고 재정 절벽이 어떻고 또 항상 그때 뉴스 현상을 보면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게 해요. 그렇죠. 하지만 지나가 보면 주가는 훌쩍 올라가 있다. 기업들은 훌쩍 돈을 벌고 있다.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의 속성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항상 극복해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굴곡이지 위기가 아니고 항상 그거는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버핏의 주주 질의응답 나오는데 자기가 처음 투자할 때 다우존스가 100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역사가 또 증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다우존스가 얼마나 많이 올랐으며 모든 지수가 진짜 한 10년 시계열로 되돌아가 보면 지수가 지금보다는 정말 지금 이 지수를 그 당시에 상상이나 했었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물론 이제 지수 산정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꾸준히 성장을 했던 게 자본시장의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네, 자본주의의 역사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8.5가 나왔고 이제 곧 나올 게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미 나오겠지만 8.3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준이 왔고 뭐 트랜지토리라고 일시적이라고 했던 게 이제 완전히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반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 인플레이션에 자기네가 잡을 수 있는 계속 경고하고 있죠. 그다음 한 축이 뭔가 봤더니 수요를 잡겠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수요를 잡겠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같이 공부할 때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유효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두드려 잡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한 축을 죽이겠다. 공급망은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수요를 잡겠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수요를 잡겠다는 분위기보다 제가 느끼는 거는 심리를 잡겠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 강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강하게 이렇게 약간 협박성 이런 멘트들을 계속 날리면서 가격 더 오르면 더 금리 더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리를 잡으면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심리를 잡으면 많이 수그러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계속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금리 많이 올리지 못할 거다. 2% 이상 잠깐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고 2%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고
그 이상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네. 다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경고 말펀치만 날린다. 네, 계속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좀 나는 먹혀 들고 있다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가장 그 심리와 있다는 부분이고 금리와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규주택. 신규주택 지표가 조금 꺾이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심리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한때 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보면 마찰적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마찰적 요인으로 인해서 뭐 이 가격 저 가격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마스크 가격 네. 마찰적 요인으로 한번 크게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 예, 아주 비싼 값에 우리 큰 딸은 막 마스크를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도 심리를 통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찰적 요인인 거는 야 마스크 뭐 투기하는 거 다 없애, 뭐 대량 공급 앞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심리가 다시 추스러지면 네. 그런 것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이것저것 그 마찰적 요인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심리를 잡고 그런 걸 이제 이런 그 경고성 네. 그런 발언으로 심리를 잡으면서 네. 저는 좀 잡혀가고 있는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마찰적 요인이라고 하면 제일 큰 건 이제 전쟁이나 네. 이런 것들인데 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옛날보다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소문은 이제 뉴스나 소문은 이제 덜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생적으로 하나 이게 마찰적으로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은 오펙이 1970년대처럼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사우디가 유가 공급 가격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119달러 WTI 기준으로 계속 높은 상태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근원은 아니더라도 일반 CPI는 계속해서 올리는 요소가 되니까 네네. 이게 119달러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이건 통하지 않는 방법이라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 110불 때, 100불 때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네. 그거 정도는 감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유가 100불 넘은 적이 10년 전에도 넘은 적이 있었죠. 있었거든요. 네. 예,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주 그 유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오르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 유가도 그런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나 이런 네.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씩 올라주는 게 맞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은 반영을 일부는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올라주는 거 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유가의 지금 수준이 이게 여기서만 유지가 된다면 아니면 여기서부터 조금 추스러진다면 저는 그 정도는 우리 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금리를 올려서 많은 네. 이거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고공행진으로 할 것처럼 네, 지금 네. 사실은 중립금리가 사실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지만 연말 기준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은 한 2.75% 정도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런가요? 아유, 내가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으시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번에 7월 달에도 50bp 올리고 6월 달에 50bp 올리고 이렇게 되면 벌써 그때 2.0% 2.0%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남은 한 세 번의 기간 동안에 네. 25bp씩 올린다면 진짜 2.5% 2.75%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 금리면은 이제 모기지 대출 금리 5% 훌쩍 넘어갈 것이고 네. 그러면은 뭐 조금 꺾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되면서 한계 기업들은 결국 못 견디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요즘 회자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오거나 경기가 하강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연준이 경기를 하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이 절대 자꾸, 그럴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시장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라는 네. 생각인데 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은 요즘 수요가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네. 뭐 공급이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옛날 얘기다. 네. 어느 정도 다른 그런데 한정된
한정된 자원으로 돈이 몰려가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실물 경제에서 돌지 않고 부동산이나 원자재 이런 데로 돈이 몰려가서 그게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들이 다른 상품들에 증가되는 그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생길 뿐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예, 그 나쁜 인플레이션이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있을 뿐인데 그거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요. 잡기에는 이런 심리적인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이쪽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예, 그렇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 수 있고 아마 부동산 가격이나 유가나 이런 것도 지금 약간 관성이 있지만은 유가, 농산물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쪽은 과거에 이미 좀 추스러들고 있다. 추세는 3개월 전, 6개월 전의 가격과 지금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전, 2년 전에는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직후에 많이 올랐거든요. 뭐든. 그러니까 그때 걱정을 했어야죠. 인플레이션은. 그때 걱정을 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도를 미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 같은 걸 보면요. 추스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숫자는 지금 높게 나오죠. 왜냐하면 2년 전, 1년 전에 올랐던 그런 그런 가격들이 지금 상품에 증가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1년 뒤에도 지금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지금도 계속 1년 전, 2년 전 그 속도로 가격들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나 아니면 기름 가격도 사실은 1, 2년 전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 최근도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지금은 그런 원자재 농산물 이런 가격들이 좀 추스러지고 있으니까 1년 뒤에 나오는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저는 연준이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을 거고 그런 기저 효과 이런 거를 그렇지만은 지금은 계속 그런 협박 경고를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상품이나 제약 가격의 상승이 지금 상승률이 꾸준히 우상향을 한 게 아니고 올랐다가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면 횡보를 계속 한다면 내년도에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자극되지 않는다. 뭐 5%에서 7%, 8% 요즘 나오는 이런 수치들은 다시 보이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숫자들이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워낙 또 그 미국에서 이제 물가 산정할 때 렌트비라든가 이제 주택 가격 관련해서의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렌트비나 이런 것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쁜 인플레이션 증가 요인은 올해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인 것 같고. 근데 걱정하고 있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소득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의 부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많이 못 올릴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컨센서스는 아까 2.7? 네, 2.5에서 2.75. 네. 2.7까지 올리면 안 그래도 지금 엔화 저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엔화 가격 많이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저 일본 은행 쪽에서는 아직 뭐 우리는 긴축을 할 마음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서만 그렇게 독불 장군처럼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유럽도 그냥 지금 스테이, 일본도 스테이, 중국도 스테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완화고요. 혼자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 정도 수준 이렇게 하는 게 혼자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고 그럴 경우는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또 생길 거거든요.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그냥 끝이 날 거다 생각하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그 5월달에 50bp 올랐고 6월달에 하고 7월까지 50bp 올린 게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요? 세 번 연속 50bp씩. 그러면 이제 2%인가요? 2%죠. 2%죠. 네, 그 다음은 이제 9월입니다. 9월이에요? 예. 9월에 이제 올릴 거냐. 근데 이제 9월 달 가지고 지금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뭐. 그때. 네. 근데 저 생각에도 9월 달에는 25bp가 훨씬 더 유력한데 시장에서 지금 50bp 또 올린다고 생각해서 시장이 지금 휘청휘청 하는 건데 그거는 항상 시장이라는 건 보면 처음에 아니야 하고 자신감 있다가 한번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실제로 안 일어나도 더 쪼그라드는 그런 진짜 심리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네.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더 뭐 2%가 적당하지만 네. 뭐 한 번 정도 더 올려서 뭐 2.25 뭐 이렇게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오래 유지는 못할 거다. 네. 다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은. 뭐 그 정도로 저는 볼게요. 네. 금리 쪽으로는 지금 비둘기 바다 그죠? 예. 근데 저는 작년 칼럼에는 빨리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늦어지지 않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하나 궁금한 게 그 유효수 관련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유효수에 대해서 서현 교수님과 함께 배웠잖아요. 유효수요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물가가 오르면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아니면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건 무조건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득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렌트비 내고 기름값 내고 나서 남는 돈으로 소비로 다른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 유효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 다 뺏기니까. 그래서 옐런이 이 물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옐런은 케인즈주의자이기 때문에 물가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즉 그래서 그 물가가 지금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근데 물가 오른 거는 사실은 지금이 아니고 1년 전, 2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 유효 수요를 잠식하고 있었죠. 잠식하고 있었고 지금 그거를 고친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금 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까지 오르면 우리 큰일 난다. 임금 오르고 있죠. 그런데 임금이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물가가 오른 만큼 그 물가 그래도 유효 수요를 유지하려면 임금이 올라줘야지 그 오른 물가의 그 소비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쓸 돈은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쓸 돈이 있어야지 계속 생산되는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물가까지 올랐는데 쓸 돈은 줄어들어서 이 소비량이 줄어들면 그게 이제 불황으로 계속하는 가게 되는 경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화승수가 떨어지는 상황들. 쓸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니까 물건을 못 사면 물건을 못 만들고 막 이런 게 악순환이 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 임금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경제적으로는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사실은 케인즈주의자들의 논리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상승한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쪽이었는데 오일 쇼크 났을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까지 오르니까 이게 그 물가를 컨트롤하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경기가 죽고 유효 수요가 그러니까 소유값이 올라가니까 유효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 부양해야 되겠는데 하고 또 경기 부양하니까 뭐 임금도 또 올라가고 뭐 했겠죠. 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좀 돌고 도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좀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나 부동산 이런 한정된 자원의 이 가격 상승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이거를 최대한 잡으면서 오른 물가처럼 오른 물가에 맞춰서 임금도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유효 수요가 계속 유지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정부 정책이다. 옐런 의장도 그렇고,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예. 연준 인사들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속에는 뭐냐면 경기가 되게 좋다. 좋죠. 예. 경기 좋고 지금, 그다음에 예. 임금 실업률도 3.6%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과거 대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 우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직장이 많은 편이에요. 네. 옛날에는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는 5명인데 자리는 한두 개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네. 거의 1대1 매치 수준 근처까지 지금 미국이 올라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남미나 중미에서부터 이민자들이 다시. 안 하고 예. 예. 이민자들이 안 왔고 코로나 때문에 다 셧다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다 은퇴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되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지금 미국이 얘기한 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경기가 탄탄하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가 무너지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확률은 되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연준의 이야기라든가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를 받아들여도 된다. 네,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 연준이도 같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 네.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유효 수요를 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유효 수요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네. 임금 경기도 좋고 뭐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네. 예, 그 네. 불황으로 지금 갈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금리를 2% 3%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감내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네. 저는 2% 이상을 계속 오래 유지한다면 그런 유효 수요 쪽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거들리라는 그 전 부의장이 네. 전 부의장인가 전 그 위원 이사였죠. 네. 거들리 전 이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빨리 지금 금리를 올려서 네. 자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지금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 시장으로 안 나오고 부의 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의 최근의 행태와 지금 말번지를 보면 약간 거기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확실하게 MBS 채권을 쪽쪽 빼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걸로 보이고 먹혀들고 있잖아요. 예, 먹혀들죠. 주가도 어느 정도 지금 너무 돈의 힘으로 올라간 것들의 거품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뭐 나스닥은 30% 이상 빠졌었고 이러니까 부의 효과가 지금 진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부의 효과는 말씀하셨던 유효 수요를 약화시키는 겁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부의 효과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부동산은 오르면 부의 효과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비용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소비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이 증가하니까 내가 평생 버는 돈이 10억인데 평생 써야 되는 물건 값들이 10억이야.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평생 써야 되는 그 돈이 12억으로 올라버려. 그럼 2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2억은 다른데 2억을 상품을 못 사용하니까 그만큼 그 소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럼 다시 주식도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있는 사람 부의 효과를 누리지만 없는 사람 부의 효과를 못 누리니까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 주식에 의한 부의 효과에 의해서 없는 사람의 박탈감 또는 실제로 물가가 올랐어. 이번 미국처럼 주식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뭐 요금을 흔쾌히 지불해. 그러니까 서비스 요구가 다 올랐어. 그런데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이야. 그럼 이거는 지대 추구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소비가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이미 그는 시대는 지났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부의 효과로 저는 물가 오르는 그런 건 없다. 다 비용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지. 수요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지금 비용과 내가 전체 소득과 전체 비용, 전체 사용해야 되는 돈 비교를 할 때는 꼭 사용해야 되는 것. 필수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에르메스 핸드백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의 효과로 에르메스 핸드백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영향을 받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필수제의 물가가 오르는 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생존을 위해 써야 하는 건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안 써도 되는 거는 예. 뭐 안 써도 되는 거는 가격이 오르든 그렇지. 내리든 LMS 핸드백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저는 유효 수요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봐요. 유효세를 낮추는 거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거는 통화성수를 올려주는 행동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고가 것도 제품을 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많이 하면 그거와 관련된 그는 유효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되니까? 성수 효과가 생길 수 있죠. 예, 예. 그거는 오히려 경제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사실상 그럼 예. 따지고 보면 과소비 되는 거는 오히려 예. 경제 전체로 봤을 땐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예. 비용 증가가 오히려 사회에 더 악영향이다. 그렇죠. 그 토지 노동 자본에서 자본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 네. 그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 이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잖아요. 네. 기업들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생산 활동이 증가를 하는 경제적인 순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생산해내는 기업이 이 주식 시장 안에도 투기 시장이 있다는 거죠. 생산과 실물 경제와 별 상관없는 돈의 흐름으로서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을 뺏어가는 거. 딱 맞는 얘기가 하나 예. 생각이 났거든요. 네. 자,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크립토, 뭐 암호화폐, 뭐 등등 네.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뭐 네. 블록체인이라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거는 사실 상당히 교란행위가 있었던 게 코인으로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꽤 있었어요. 네. 이번에. 네. 그래서 뭐 그 굉장히 흥청망청했다 뭐 수억짜리 그 술판을 그 코인 부자들이 썼다는 등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필수제 아닌 거에서 돈이 뻥 튀긴 건데 이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런 투기 시장 주식에서도 그런 일부 종목들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바이오 같은 거 얼마를 생산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를 고용하고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관계없이 뭐 가격이 엄청 그 돈이 몰려서 엄청 오르는 거나 네. 저는 비트코인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비슷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원래 돈을 푼다는 거는 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풀어서 그 물이 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는 일하는 물을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려고 뿌리는 거죠. 돈을 네. 풀었는데 돈이 글로 안 가고 실물 경제로 안 가고 그런 데로 가는 거 가가지고 돌고 있으면 이 돈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고 그러면 계속 돈을 푸는데 거기에서 자꾸 돈을 뺏어가니까 부동산 아까 말한 그런 코인 이런 투기 시장에서 돈을 뺏어가면 계속 농부들은 물이 없다고 물 좀 주소 하고 그러면 또 풀어야 되고 그럼 또 돈이 글로 가고 그럼 미국의 지난 몇 년간은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자산 시장만 올랐잖아요. 경기는 불경기거나 디플레이 상황들이 굉장히 이번 코로나 이전에 네. 보면은 그랬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심각했어요. 오히려? 네, 저는 그게 미국은 어느 정도 소득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 경기가 실물 경제 농가밭으로 간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금융 위기 때 미국의 경제가 참혹했거든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 거품이 있어가지고 그 가계 대출도 엄청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규모를 보면 진짜 상상 외에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거를 지금 계속 추스리면서 지금까지 이 경제를 이렇게 올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돈을 푼 거가 그런 투기 시장으로만 간 게 아니고 나중에는 갔지만은 이쪽으로 제대로 가게 그때 오바마 정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써가지고 잘 가가지고 순효과가 컸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때 뭐 비슷하게 어떨 때는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더 낮췄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 물을 풀면서 너무 다른 곳으로 간 그 실물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부동산 자산 가격만 안정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실제 그 적정 금리에 비해서 너무 낮게 있으면서도 정작 농부들은 물 없다 그러고
경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수년간 결국 지속됐었죠. 예. 케인즈주의에서 주장하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네요. 돈이 실물 현장에 있게 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돈을 무조건 푼다는 게 아니고 돈을 풀어서 그것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예, 지출되고 하는 그쪽에서 돈은 그게 유효 수요잖아요. 네네. 유효 수요를 높이는 쪽으로 돈이 가게 해라. 네. 그게 핵심이에요. 예. 케인즈주의의 핵심인데 네네. 문제는 돈을 풀었는데 그게 그 실물 경제하고 다른 곳에서 막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우나 시설로 다 가버려. 물론 사우나 뭐 짓는데 돈 조금 경제적 효과는 있겠죠. 네네. 하지만 돈이 거기 가서 다 놀고 있으면 네. 그거는 전혀 경제적인 효과가 안 된다는 거죠. 야, 오히려 그러면 부메랑이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도 사실은 부동산 붕괴에 의한 싱크홀이 어마무시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냥 땅이 꺼져버린 거잖아요. 자산에 땅이 그냥 푹 하고 없어지고. 엄청난 그거를 네. 그래도 미국이 그걸 막아내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 최근에 이런 크립토에서 우리나라는 루나 아주 작살이 났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없어진 거잖아. 유효 수요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죠. 그게 실물 경제에 가서 돌았으면 많은 소득 효과와 네. 뭐 생산 효과, 소비 효과 이런 게 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금융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 아까 방금 전에 뭐 어떤 회사 이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버핏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근데 천문학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일개 개인이 네. 그룹사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부가 정체되는 유효수요를 죽이는 행동 아닌가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 워렌 버핏의 돈이 네. 어디가 기업에 있어요? 다 꼽혀 있죠. 워렌 버핏은 다 기업에 꼽혀 있죠. 기업의 생산을 위한 네. 자금으로 돈이 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가는 돈은 그런 일부 거품 말고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을 하고 이윤을 얻고 그걸로 다시 고용을 하고 네. 하는 돈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 돈은 돈이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돈은 실물 경제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자, 소득자와 아까 지대 지대주고 지대 임대로 받는 사람들. 예, 이런 쪽은 경계했죠. 경계한 이유가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전혀 나쁜 돈이 아니죠. 가장 좋은 돈은 워렌 버핏이 그 돈을 쓰면 좋겠죠. 아, 너무 안 쓰죠. 그냥 장 떨어지면 3.5센트, 3.5달러짜리 햄버거 먹고 장 좋으면 4달러짜리 세트 먹고. 예, 그래서 돈 좀 너무 벌면 돈 네. 써야 돼요. 진짜 네. 써야지 그게 유효소요로 계속 도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투자하는 돈도 괜찮다는 거죠. 네. 괜찮은 거고. 어차피 기업에 가면 기업이 그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생산하거나 투자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런 일을 계속 행위를 하니까요. 예. 네. 여기도 궁금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통화 승수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 경기가 좋은 거네요. 통화 승수가 올라가는 게. 통화 성수가 올라가면 뭐 좋죠. 근데 통화 성수가 올라가는 게 결국은 그 성수 효과. 네. 돈이 사고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와 그 생산이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예,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거죠. 경제가 더 좋은 거. 그게 GDP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커져서 네. 실제로 통화 승수가 막 줄었잖아요. 계속 통화 승수가 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면 그런 성수가 줄어드는 게 네. 부자들은 내가 쓸게 빵을 100개 못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나눠줘야지 사람들이 빵을 더 하나씩 더 먹으면 네. 100명한테 그 같은 돈을 나눠주면 빵이 100개가 추가로 소비되지만은 부자 한 명이 돈 다 가지고 있으면 빵을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안 많아지잖아요. 근데 금융 자본주의라든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갖고 정말 발군을 가져가지고 특출한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가게 만들어줬고 그게 사람들을 자극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이제 회를 거듭하고 시간을 거듭할수록 네. 쏠리잖아요. 그럼 케인즈주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 그래요? 그거를 국가가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한 게 두 가지 케인즈주의 입장에서 두 가지 경기 부양책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항생제 먹는 거. 그게 뭐냐면 대규모
정부 지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놓고 아니면 그 IMF 이후에 우리가 엄청 IT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지죠.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케인즈주의의 그 영국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복지를 많이 했죠. 유효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로 빵 사 드세요. 소비 많이 하세요.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유럽들은 그 복지 정책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처럼 그때 이미 뭐 도로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로 놓고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쳤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그렇게 됐었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네. 꼬리를 물면서 궁금증이 그러면 유럽은 사실 지금 뭐라 그럴까 활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꿈틀꿈틀하는 상황이고 저쪽은 이미 SOC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복지로 그 작업을 썼는데 네. 그게 사람들 너무 게으르게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활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GDP 성장률이 높아야 될 때는 우리가 월급이 2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일 때는 연봉 상승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연봉이 3억이야. 그러면 내년에도 3억, 그 다음에도 3억이야. 문제가 있나요? 성장은 제로인데 네. 괜찮아요. 연봉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GDP 개념의 성장 이런 것들의 목표를 잡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때는 삶의 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국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소득이 충족이 되면 그 소득에 대한 그 속도는 좀 줄어드는 게 맞고 오히려 그 효용 쪽 질적인 면에 그런 면들이 추구돼야 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본이 그런데 막 그 성장을 추구하다가 연봉 3억이 됐는데 3억이 됐는데 갑자기 뭐 제로 성장 이러고 이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난리가 나서 막 돈을 이거 안 돼, 우리도 계속 성장해야 돼 이러면서 또 SOC 돈을 주사를 막 했죠. 때려 부은 것들이 다 폐허가 돼 있고 예. 그때 그 일본은 그걸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이만큼 버니까 이거 정도 유지하면서 네. 너무 막 성장률 이런 것 가지고 그때 그 집착 안 하고 그랬으면 국가 부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엄청 그 국가 부채가 그 국가 부채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국가 부채 문제 없다. 왜? 그러면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채권 산 거기 때문에 문제. 국민들은 그 채권 산다고 소비를 못 하는데.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국민들의 소주머니에서 나왔어? 네. 그러면 국민들 소비할 돈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 부채도 결국은 그 부채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의 돈을 땡겨가 가지고 또 그걸 쓰는데 더 효율성 있게 더 효용을 높이면서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일본이 그걸 못했고 그 못한 이유가 너무 성장률에 집착하고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유럽은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유지하면서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막 다시 성장한다고 막 전부 새마을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오히려 유럽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부동산 문제. 이렇게 보면 그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좀 낮은 데가 성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독일이 의외로 그게 독일이잖아요. 독일이고 제가 그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그때 우리 아버지 칠순 때 가족 여행을 스페인으로 그때 갔었는데 그때 스페인 집값을 알아보고는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나라는 좀 집값이 너무 높더라고요. 소득 대비해서. 그래서 좀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네. 제가 그때 2012년도에 갔으니까 네. 바로 직후에 유로 위기가 계속 생기는 것처럼 유럽은 오히려 그런 성장을 자꾸 하겠다 이런 그런 쪽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낮추겠다 하는 그런 구조로 자꾸 전환을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맞고 선진국이 될수록 자꾸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럼 말씀하신 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회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사회로 순환적으로 계속 갈 수 있으려면 뭐 스파이럴처럼 이렇게 가려면 비용은 적으면서 쓸 돈은 많은 그렇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자꾸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하는 게 맞다. 그 나이가 많아지면 키가 안 크잖아요. 근데 키 안 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키에 맞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이죠. 지금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가장 특이한 점은 1번의 환율이 지금 20년의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원화하고 비교해 보면 100엔당 950원 언더까지 떨어져서 한 10몇 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되면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한국의 자동차, 한국의 전기 제품, 전자 제품, 수출 제품, 즉 일본과 경쟁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미 일본 시장에서는 도요타라든가 닛산이라든가 자동차 회사들 주가는 지금 잘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 이제 많이 벌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싸게 팔려 이게 생산이 안 돼서 그렇지 생산만 되면 진짜 한국의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지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한다. 그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엔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했나 다른 데서 했나 했었어요. 했는데 조금 지금 환율이 더 떨어지면서 조금 그런 우려를 사실 만들어내고 있는 건 맞아요. 맞고 그렇지만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구조화되어서 뭐 엔화가 100엔당 900원 이하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하거든요. 워낙 그 원엔 환율이 우리나라에 지금 과거에 끼친 그 영향력이 워낙 크거든요. 크고 그게 지금도 아직은 전에보다는 줄어들었지만은 그 영향력은 아직 꽤 크다. 특히 우리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미 그쪽엔 산업 그 생태계가 상당히 붕괴가 되었으니 반도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환율에 의해도 상관없이 계속 잘 나갈 것 같은데 모두의 말씀드렸던 자동차 이건 완전 직격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가 기계도 직격탄일 것 같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쪽은 좀 경계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준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계속 이게 구조화되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빠져서 저는 한 100엔당 900원 그 정도를 지금 마지노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과거 같았으면 지금 132엔까지 갔는데요. 달러당. 달러. 133엔입니다 오늘. 오늘 최저치예요. 133엔을 찍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미국이 이거 환율 조작이야.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저 돈을 여기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안 올리고 여기는 그렇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네 금리가 올랐으니까 올렸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못 올릴 거다. 남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거다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이게 달러 엔이 또 더 심각해지면
그 신경 쓸 것 같아요. 미국도. 미국도. 예. 네. 아니, 이런 그 음모론 비슷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안으로서 네. 일본을 세워주기 위해서 네. 일본 엔화를 약세를 해서 네. 새로운 생산 기지로 생각하는 뭐 이런 그림? 예. 네. 이건 너무 음모론인가요? 그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예.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약세가 아닌 거는 지금 이제 다행인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엔화를 보면서 그러면 이거를 좋은 기회로 또 삼을 수 없을까? 그런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엔화가 많이 싸진다면 네. 만약에 900원 이하로 떨어진다 아니면 900원 초반대 정도라면 저는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좀 비싸진 그렇죠.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일본의 기업을 사는 네. 그냥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가서 집을 사는 건 그런가? 별장을 사든지. 회원권을 네. 사든지.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자본이나 하여튼 그 소유 그 보유물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쌀 때는 좀 사는 것도 저는 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주가 흐름을 안 봤습니다만 화낙 같은 경우는 얼마나 탐나는 기업입니까? 화낙. 로봇 회사. 그 기계 산업기계 만드는. 그렇죠. 세계 1등. 이거는 아마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엔화가 싸지면 좀 그런 것도 사놓고 조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 조심해야 되지만 계산해보고 충분히 괜찮은 가치다 한다면 저는 그런 거 좀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이제 100엔당 900원 언더까지 떨어진다면 미국 주식 살 게 아니라 일본 주식을 사야 된다. 진짜. 그래서 경쟁력 있고 굉장히 싸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우리나라 접근하기 편하고. 이제 수학개미 그런 거 하지 말고 동학개미. 진짜 동동개미. 동동학개미. 네.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주식 사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가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의외로. 의외로 잘 안 돼 있고 유럽 주식 못 사게 돼 있고. 돈이 너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미국만 지금 크게 열려 있고요. 그렇죠, 그러네. 미국은 비싸서 못 사는 주식이 많았는데 일본 굉장히 싼데. 그렇죠. 지금 미국은 굳이 살 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와인 직구를 할 때도 원 달러가 1,200원 이하일 때는 제가 열심히 직구를 하거든요. 미국 와인? 요즘 미국 와인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그래요? 여기 있어요. 근데 직구를 할 때도 달러 1,200원 이상, 뭐 1,250원, 1,290원 이럴 때는 저 안 사요. 안 사고 있다가 좀 달러가 싸지면 다시 조금 사고. 그런 것처럼 일본에 대한 그런 뭐 상품이나 아니면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도 쌀 때 사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포도주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관련 포도주들 가격이 20% 똑같았던 게 막 20% 30%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래요? 똑같은 상품이. 갈 때마다 이 가격이 뭐 2만 원짜리가 2만 원 아무래도 뭐 이런 달러 가격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 쪽 와인은 유로는 좀 안정됐으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1,330원 40원 유로니까 가격 그대로예요. 유럽 쪽은 그대로인데 미국 와인만 계속 가격이 올라요. 나 미국 와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 벌었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제가 질문 너무 막 그냥 뭐 추궁하듯이 막 이런 얘기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막 드렸는데도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척척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의문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시고 있는 변동성 속에서 이 경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주 좋은 시각을 하나 얻게 된 것 같아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돈 많이 벌었네. 와인 직구로. 자, 이 시간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현장에서부터 경제 이야기까지 아주 재미난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